지하상가 차가운 타일 바닥이 어린 남매 넷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막내가 이상해. 이마가 불덩이었죠. 소녀는 맨발에 가까운 운동화를 끌며 약국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듯 뛰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내려놓은 검은 카드 한 장. 돌아가신 아빠의 낡은 지갑 속에 남아있던 단 하나의 카드였습니다. 승인 완료. 그 순간 최고급 벤츠 수십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길그룹 윤재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남매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은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대체 이 카드 한 장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던 걸까요? 재벌 회장이 지하상가 구석에서 아이처럼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인천 소래포구였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항구를 휘감던 새벽, 냉동 창고 앞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윤재혁 47살. 새벽이면 수산시장에서 얼음 위에 생선 상자를 등짐처럼 나르고 밤이면 택배 분류센터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굽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개의 일을 하나의 몸으로 버티던 남자였죠. 냉동 창고의 철문 앞에 쓰러진 그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장갑 한 짝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장은 멈춘 뒤였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인천 외곽의 소형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조문객이라곤 수산시장 동료 3명이 전부였습니다. 세 사람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들어와 영정사진 앞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뒷짐을 진 채 돌아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47회를 살다 간 한 남자의 마지막 인사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접이식 의자 4개 위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장녀 나경이가 막내 서아를 무릎에 앉히고 차가운 손을 자기 입김으로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18살 소녀의 손도 얼음장이었지만 4살배기의 손가락은 더 작고 더 차가웠으니까요. 나경이의 눈 밑에는 사흘째 잠을 못 잔 그림자가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접이식 의자 끝에 앉아 주먹을 꽉 쥔 채 영정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차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채원이는 그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울음은 소리가 없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언니, 아빠는 언제 와? 나경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으로 피맛이 번졌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아주 먼 곳에 갔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경이는 서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아의 친엄마인 계모는 장례식장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의 아빠가 죽었는데도 문상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화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빌라 현관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소리에 나온 계모의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사남매에게 툭 내던지듯 건네며 내뱉은 그 한마디는 숨이 막힐 만큼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법적으로 내 거야. 너희 아빠가 남긴 빚 갚기에도 모자라. 계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읽어주듯 건조한 어조였죠. 시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아는요? 서아는 당신 딸이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살 소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계모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아도 데려가. 나 혼자 키울 여력 없어. 친딸마저 내치는 그 한마디에 나경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돌덩이처럼 막혀 있었고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이들 옷가지 몇 벌, 아빠의 낡은 작업 장갑, 구겨진 사진 한 장, 그리고 가죽이 벗겨진 남성용 장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경이를 무등 태우고 시우의 손을 잡고 갓 태어난 채원이를 안고 있는 아빠.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적어도 사진 속 아빠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계모가 문을 닫으며 내뱉었습니다. 지갑에 돈 한 푼 없더라. 살아서도 죽어서도 쓸모없는 인간. 철컹.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나경이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빠를 욕하는 말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경이는 서아를 등에 업었습니다. 포대기도 없이 패딩 지퍼를 열어 서아를 등에 묶듯 감쌌습니다. 채원이의 손을 잡고 시우를 앞세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역까지 4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면 된다. 하지만 아빠가 없는 지금 우리끼리라는 말은 한겨울 칼바람 앞에서 종이장보다 얇았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돌 때마다 서아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채원이의 코끝에서 맑은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우는 앞장서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나와 동생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역 지하철 대합실 구석에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시우가 채원이의 어깨를 자기 팔로 감싸고 나경이가 서아를 무릎에 눕혔습니다. 대합실 천장의 형광등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 엉덩이를 저렸습니다. 어디선가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경이가 아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쪽 실밥이 터진 칸 사이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금색 음각으로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카드의 소유자 이름은 윤재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가느다란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이걸 쓰는 날이 올 때 형은 어디에 있든 달려간다. 나경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드 뒷면의 글씨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평생 이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새벽 항구에서 얼음 위를 걸으면서도 아내의 수술비가 없어 잠을 설치면서도 이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경이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카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쓰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형에 대한 미안함이었을 수도,
아니면 나경이가 모르는 깊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아빠의 마음을 함부로 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인천역과 부평 지하상가를 전전하며 버텼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 6,700원으로 편의점에서 빵 2개를 사서 넷이 나눠 먹었습니다. 시우가 자기 몫을 채원이에게 밀어주었고 나경이는 먹는 척만 했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입안에서 모래처럼 거칠었지만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지하상가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철제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쾅쾅 울릴 때마다 아이들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골판지를 깔고 누우면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서아가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경이가 서아를 품에 안고 패딩으로 감쌌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나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덩이였습니다. 서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가느다란 신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채원이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서아 숨소리가 이상해. 나경이는 서아를 안고 약국으로 뛰었습니다. 맨발에 운동화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지하상가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해열 시럽 4,800원. 나경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340원이 손바닥 위에서 서글프게 달그락거렸습니다. 약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경이의 손이 지갑 속 검은 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서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쌕쌕거리는 그 소리가 나경이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경이는 속으로 한 번만 중얼거리고 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카드를 내려놓는 순간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삐릭. 승인 완료. 짧은 전자음이 약국 안에 울렸습니다. 약사가 건넨 해열 시럽을 움켜쥐고 약국 문을 나서는 나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지킨 자존심을 딸이 깨뜨렸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살아야 했습니다. 4살짜리 동생이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나경이는 해열 시럽병을 가슴에 꼭 안고 부평 지하상가로 돌아갔습니다. 찬바람이 젖은 볼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손안의 시럽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이 결제 알림 단 한 건이 여의도 67층 빌딩에서 밤을 새우던 한 남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한길그룹 본사 빌딩 67층 회장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 방의 주인에게 밤과 낮의 경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한길그룹 회장 윤재현, 49살. 그는 심야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며 커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지만 재현의 눈은 서류 위의 숫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책상 유리판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0살 초반의 청년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왼쪽이 재현, 오른쪽이 동생 재혁. 사진 속 두 사람의 눈이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짙은 눈썹 아래, 똑같이 또렷한 쌍꺼풀. 재현은 하루에 한 번은 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펜을 내려놓을 때 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동생의 얼굴은 유리판 아래서 한 번도 늙지 않았습니다. 17년 전의 기억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준 선대회장이 재혁에게 재벌가 딸과의 정략 결혼을 명했던 날이었습니다. 회장실이 아니라 한남동 저택의 서재였습니다. 붉은 원목 책상 위에 상대편 집안의 가문도가 펼쳐져 있었고 창밖으로 정원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돌처럼 무거웠죠. 재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결혼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평범한 여자 이수진. 재벌가의 후광도 집안의 배경도 없는 여자를 재혁은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고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재혁은 정말로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재현이 동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다 바꿔놓을 수 있어. 그때까지만 참아.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붙잡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형의 손을 풀며 웃었습니다. 형, 나는 참으면서 사는 게 아니더라. 행복하게 살게. 그 웃음이 현관 조명 아래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재현은 그 웃음을 17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재현은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전 기적처럼 재혁이 나타났습니다. 한길그룹 본사 로비에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재현은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에 선 재혁은 주변의 정장 차림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혁의 얼굴은 17년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덜미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고집스럽고 따뜻하고 어딘가 미안한 듯한 그 눈빛. 아내 수진의 수술비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에게 고개 숙이기 싫었지만 아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재현은 당장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더 주겠다고 했지만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 형, 고마워. 재혁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동생의 등을 바라보며 재현은 또다시 17년 전 현관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로비의 정적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보내야 하는 건가? 재현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돌아가는 재혁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 몰래 카드를 넣어두라고. 한도 없는 블랙카드. 카드 뒷면에 재현이 직접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재혁아, 네가 이걸 쓰는 날이 올 때 형은 어디에 있든 달려간다. 입으로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을 카드 뒷면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펜을 놓았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3년간 카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알림을 켜둔 채 매일 밤 확인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폰 화면을 열어 결제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늘 같은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최근 결제 내역 없음. 재현은 그 5글자를 매일 밤 확인하고 매일 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안 썼구나. 그놈의 자존심. 재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카드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생이 무사하다는 뜻일 수도 있었고 죽어도 형에게 손 벌리기 싫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현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도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밤이 1000일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윙 하고 짧게 울린 그 소리에 재현은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집어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서류 위로 커피가 쏟아졌지만 재현의 눈은 오직 화면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승인 금액 4,800원. 가맹점 부평역 약국. 시간 2024년 2월 18일 밤 10시 41분. 3년간 잠자던 카드가 깨어났습니다. 약국에서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긁었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재혁의 성격이라면 죽어도 이 카드를 안 쓸 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건넬 때도 더 받기를 거부했던 그 고집. 그런 놈이 약국에서 이 금액을 긁었다는 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약국이라는 장소가 재현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아프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살 지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재현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재현이 수석비서를 불렀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67층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현의 표정을 본 비서의 얼굴에서 잠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결제 내역 추적해. 가맹점 주변 폐쇄회로, 카드사, 경찰청.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 지금 당장.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0년을 모신 비서는 회장의 그 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10분 만에 결과가 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부평역 약국 외부 화면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재현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낡은 패딩을 입은 소녀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약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아이의 무게에 눌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소녀 뒤에 3명의 아이가 더 서 있었습니다. 겨울 한밤중에 아이들만 넷이 약국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노숙자라 해도 믿을 만큼 남루했습니다. 패딩의 지퍼는 반쯤 열려 있었고 운동화는 흙투성이었으며 아이들의 볼은 추위에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재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태블릿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17년 전 동생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자 수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 더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동생 재혁. 고집스럽게 꾹 담은 입술, 또렷한 눈매, 추위에 빨갛게 물든 코, 유리판 아래 사진 속 동생의 20살적 얼굴과 화면 속 소녀의 얼굴이 포개지듯 겹쳤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몇이지? 재현이 물었습니다. 넷으로 보입니다. 비서의 대답에 재현의 머릿속에서 3년 전 재혁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형, 나 애가 넷이야. 정신없어. 근데 다 예뻐. 5천만 원을 받아들고 돌아가면서 그 말을 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재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아이들만 있는 것인지, 재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왜 한겨울밤에 아이들이 저런 행색으로 약국 앞을 떠도는 것인지. 질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재현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대기에 인천 부평으로 간다. 지금 당장. 재현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검은 벤츠 세단 4대가 비상등을 켜고 여의도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인천 방면으로 질주하는 차 안에서 재현은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가죽 시트의 냄새가 코를 스쳤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아도 방금 본 화면 속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얼굴과 겹쳐지는 그 소녀. 재혁아, 무사해라. 제발. 재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졌고 이를 악문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인천까지 40분. 그 40분이 재현에게는 40년처럼 길었습니다. 세단의 엔진 소리가 밤의 도로 위를 갈랐고 비상등의 붉은 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의 냄새가 환풍구를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엉켜 숨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무사하기를,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년간 잠자던 카드가 깨어난 이유가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평 지하상가는 한밤중이면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비상등만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통로의 윤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통로 끝 비상구 표지판 아래 구석에 아이들 넷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골판지 위에 나란히 누운 채원이와 시우 위로 나경이가 서아를 품에 안고 벽에 기대앉아 있었죠.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을 통해 채원을 천천히 훔쳐갔지만 나경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아를 놓는 순간 이 아이의 숨까지 얼어붙을 것 같았으니까요. 서아의 입술에 해열 시럽을 흘려넣은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불덩이 같던 이마가 아주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손등을 대고 또 대고 다시 대보았습니다. 열이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내리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경이의 시선은 자꾸 지갑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쓰지 않았던 그 카드를 자신이 결국 써버렸다는 사실이 돌멩이처럼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상 쪽에서 소리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춰 서는 소리가 지하상가 입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 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정하고 무겁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지하상가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나경이는 서아를 등 뒤로 감싸며 채원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시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누나 앞에 섰습니다. 15살 소년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나, 내 뒤에 있어.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남자들 사이를 가르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그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경이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아빠였습니다. 아니,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쌍둥이처럼 닮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턱선.
하지만 어깨는 더 넓었고 검은 코트 아래로 보이는 양복은 나경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딱딱하고 완벽한 옷이었습니다. 시우도 그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저 사람 아빠 닮았어. 남자의 시선이 나경이의 손에서 멈췄습니다. 나경이가 꼭 움켜쥐고 있는 낡은 지갑. 가죽이 벗겨지고 실밥이 터진 세월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지갑을 남자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17년 전 동생의 25번째 생일에 자신이 건넸던 바로 그 지갑이었으니까요.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 지갑. 나경이는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갑을 가슴에 꼭 껴안고 눈빛을 세웠습니다. 아빠의 유품을 빼앗길 수는 없었죠. 우리 아빠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한 발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윤재혁이요. 그 대답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무릎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쿵.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통로를 울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더니 억눌린 숨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신음 같았고 다음엔 울음이었고 이내 통로 전체를 찢어놓는 통곡이 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겨울 지하상가 구석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적이 통로를 가득 채우고 환풍구의 윙윙거림만이 그 울음을 삼키듯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윤재현이야. 너희 아빠의 형이다. 나경이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카드 뒷면에 적혀있던 이름 윤재현. 아빠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을 불과 며칠 전에야 알았는데 그 형이 지금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경이는 아빠의 죽음을 말해야 했습니다. 냉동 창고 앞에서 쓰러졌다는 것.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3명뿐이었다는 것. 계모가 보험금을 가로채고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것.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하얗게, 더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재혁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경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채원이가 소리 없이 우는 것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시우는 주먹을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남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일이 이렇게 잔인한 것인 줄 나경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재현의 울음은 지하상가를 꽉 채웠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 사이로 메아리 쳤고 차가운 통로를 타고 끝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시우는 여전히 주먹을 풀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의 울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15살 소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닿아 있는 그 남자의 무릎과 얼굴을 감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만큼은 연기로 만들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재현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나경이의 지친 눈, 시우의 경계하는 시선, 채원이의 젖은 볼, 나경이 등 뒤에서 잠든 서아의 고른 숨. 재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큰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큰아빠가 지킬게. 가자.
나경이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와 닮은 눈. 아빠의 눈에서 늘 보았던 그 따뜻함이 이 남자의 눈에도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라고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히터 바람이 차 안을 감싸자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은 골판지 바닥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채원이가 먼저 잠들었고 시우도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서아는 가죽 시트에 볼을 묻은 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해 언니. 그 한마디에 나경이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사흘 동안 차가운 바닥 위에서 떨던 아이가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이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간판, 아파트 창문의 노란 창. 세상은 너무도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지하상가 바닥일까? 손안에 낡은 지갑이 묵직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블랙카드가 불러낸 남자의 차를 타고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지갑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남동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넓은 집일지, 따뜻한 밥일지, 혹은 또 다른 종류의 차가움일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아이들은 차가운 타일 바닥이 아닌 곳에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나경이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 옆에는 불안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이 진짜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나경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정문이 열렸습니다. 철제 대문이 양옆으로 밀리며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정원 양쪽으로 줄지어 선 가로등이 새벽 어둠 속에서 노란 빛을 흘리고 있었고 현관까지 이어지는 돌길 양옆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심어진 소나무 가지 위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었죠. 나경이는 차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집이었습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차로 20초를 더 달려야 했어요. 그 20초 동안 나경이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큰어머니와 아들, 딸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큰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니?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으며 울먹였죠. 따뜻한 손이 채원이의 차가운 볼을 감싸고 시우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서아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큰어머니의 손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향이 아이들의 코끝에 닿았어요. 그건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아이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냄새. 사촌 서윤이가 나경이에게 다가왔어요. 17살 나경이보다 1살 어린 소녀였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었지. 처음 보는 사촌이 먼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 나경이가 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계모 앞에서도 지하상가에서도 울지 않았던 나경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왔죠. 그런데 서윤이의 그 한마디가 꽉 조여놓았던 나사를 풀어버렸어요. 나경이는 서윤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윤이가 나경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언니.
이제 괜찮아. 아이들은 2층에 방 2개를 배정받았습니다. 나경이와 채원이, 서아가 한 방을, 시우가 다른 방을 쓰게 되었죠. 방에 들어서는 순간 채원이가 멈칫했어요. 깨끗한 침대 시트, 폭신한 이불,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채원이는 이불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언니, 이거 우리 방이야? 채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경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채원이는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마치 앉으면 사라질 것 같은 꿈을 조심하듯이요.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뜨거운 물, 새 옷. 지하상가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이 기적처럼 주어졌어요. 아침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놓였고 반찬이 5가지나 되었죠. 서아의 열이 완전히 내렸고 주사기처럼 앙상하던 볼에 조금씩 살이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뒤에는 볼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채원이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택 정원에 쌓인 눈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소리내어 웃었죠. 깔깔깔 하는 웃음소리가 정원 담벼락에 부딪혀 돌아올 때 나경이는 2층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채원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우도 경계를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에서 밥그릇을 들지 않았어요. 남의 집 밥을 얻어먹는다는 기분이 싫었던 거죠. 하지만 큰아빠 재현이 시우의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반찬을 시우 쪽으로 밀어주기만 했어요. 며칠째 그랬습니다. 시우가 슬쩍 젓가락을 들었을 때 재현은 눈치채지 못한 척 자기 밥만 먹었죠. 시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사촌 서준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살의 대학생이었는데 말이 없는 편이었죠. 하지만 시우에게 운동화를 건네며 한마디 했어요. 내 발이 커서 안 신는 건데 내가 신어. 새 운동화였습니다. 상자채로 건네는 서준이의 표정이 무뚝뚝했지만 시우는 그 운동화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지하상가에서 신던 흑투성이 운동화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력을 회복했고 새 학교에 전학수속이 진행되었으며 큰아빠는 매일 저녁 아무리 늦어도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큰어머니는 아침마다 서아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서윤이는 나경이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아빠에게 졸랐죠. 이 집에 온 지 열흘 만에 아이들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의 윤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상가의 차가운 바닥이 서서히 기억 속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경이는 밤이면 잠들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 누우면 천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하상가의 낮은 천장에 익숙해진 눈에는 이 방의 천장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이 따뜻함이 진짜인지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아빠가 말했었어요. 아빠는 왜 평생 이 형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블랙카드를 왜 쓰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나경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조명을 올려다보았어요. 은은한 빛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옆에서 서아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채원이도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나경이의 눈만 말똥말똥 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이는 작은 이상함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 쌓여갔죠. 수석 비서가 복도를 지나갈 때
나경이의 방 앞에서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길이 스치듯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경이와 시선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나경이는 알아챘죠. 큰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낮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나경이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보았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문 닫히기 직전에 희미하게 들렸죠. 전화를 끄는 큰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지만 나경이와 눈이 마주치자 금방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준이의 표정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운동화를 건네던 그 무뚝뚝한 친절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우와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말수가 더 줄었죠. 한 번은 거실에서 시우와 마주쳤는데 서준이가 먼저 방향을 바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나경이는 보았어요. 뒷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경이는 그것이 사촌 오빠의 원래 성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전 서준이가 서재에서 나오면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복도의 액자가 살짝 흔들렸죠. 그 뒤를 따라 나온 사람은 수석 비서였어요. 비서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채원이가 어느 날 밤 나경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서윤이가 오늘 점심때 전화하면서 울었어.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 끊고 나서 눈이 빨갰어. 11살짜리 아이의 관찰력은 때로 어른보다 날카로웠어요. 나경이는 이불 속에서 채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나경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여기까지가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뜻한 집,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밥. 하지만 그 따뜻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경이는 아직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빠의 유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경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안에 낡은 지갑이 아직 나경이가 발견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따뜻한 저택의 모든 것을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경이가 그 비밀과 마주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경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계모가 문 앞에 내놓았던 아빠의 유품이 담긴 검은 봉지였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죠. 열어보는 것이 무서웠어요. 봉지를 여는 순간 아빠의 냄새가 다시 밀려올 것 같았고, 그러면 참아왔던 것들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나경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죠. 나경이는 방문을 잠그고 봉지를 열었습니다. 서아와 채원이가 잠든 밤 11시였어요. 봉지 안에서 아빠의 작업 장갑이 먼저 나왔습니다. 장갑에서 생선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죠. 나경이의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 냄새가 아빠였습니다. 새벽마다 현관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 구겨진 사진 한 장을 펴보았어요.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지갑. 나경이는 지갑을 손에 들었습니다. 블랙카드는 이미 큰아빠에게 돌아간 뒤였어요. 카드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죠. 나경이는 습관처럼 지갑의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실밥이 터진 안감 아래쪽, 블랙카드를 꺼냈던 칸과는 다른 쪽이었습니다.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안감이 한 군데 더 벌어져 있었죠. 나경이는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렸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과 작은 카드 크기의 검은 물체가 나왔어요. 종이를 펼치자 아빠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경이는 아빠의 글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학교 가정통신문 뒷면에 장보기 목록을 적던 그 글씨였으니까요.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경아, 이걸 읽고 있다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이 안에 진실이 있다. 아무도 믿지 마. 나경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빠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갑 안감 속에 이것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딸이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검은 물체는 작은 저장 카드였어요. 나경이는 며칠 전 서윤이가 학교 과제를 하면서 노트북 옆면에 꽂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윤이에게 노트북을 빌려야 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 서윤이도 이 집 사람이었죠. 나경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도 저장 카드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경이는 서윤이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서윤아, 숙제 때문에 노트북 좀 빌려도 될까? 서윤이는 아무 의심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언니, 다 쓰면 책상 위에 놓아줘. 나경이는 고맙다고 말하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장 카드를 옆면의 홈에 꽂았습니다. 안에는 음성 파일 3개와 문서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경이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서아와 채원이가 깨면 안 되었으니까요. 첫 번째 음성 파일을 눌렀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공장 반장이 또 바뀌었다. 이번 사람, 나한테 자꾸 야근을 몰아넣는다.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빼주면서 왜 나만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경이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장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녹음 속 아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아직은 단단했어요. 나경이가 아는 아빠의 목소리였죠.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 먹었어 하고 묻던 그 목소리. 콧등이 찡했지만 나경이는 눈물을 삼키며 두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10월 3일. 오늘 택배 분료일 끝나고 주차장에서 검은 세단을 봤다. 일주일째 같은 차가 내 동선을 따라다닌다. 설마. 아빠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나경이는 이어폰을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아빠의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마치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요. 12월 28일. 확실하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형한테 찾아간 뒤부터 시작된 것 같다. 형한테 연락하고 싶지만 그러면 형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건 한길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17년 전 내가 본 그것 때문이다. 나경이는 이어폰을 낀 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 귓속에서 울렸어요. 아빠가 형이라고 한 사람은 큰아빠 재현이었습니다. 아빠가 큰아빠를 찾아간 적이 있었고 그 뒤부터 감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한길그룹. 큰아빠의 회사였어요. 17년 전 아빠가 뭔가를 보았다는 말은 아빠가 집을 나간 이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문서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저장한 것 같은 장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숫자와 이름이 빼곡했죠. 나경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금액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천억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나경이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폭풍처럼 돌아갔어요. 녹음 속에서 아빠가 직접 말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빠는 17년 전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형을 찾아간 뒤부터 감시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길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도 했죠. 나경이는 이 집에 와서야 큰아빠가 한길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말한 한길그룹이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간 건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비밀을 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죽음이 떠올랐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매일 수산시장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던 사람이었어요. 나경이 기억 속에서 아빠가 가슴이 아프다거나 심장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빠는 아이들보다 더 빨리 계단을 올랐고 시우와 달리기를 하면 일부러 져주는 척하면서도 수만 번 가쁘게 쉬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니요. 아빠의 죽음이 단순한 과로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경이는 저장 카드를 뽑아 아빠의 지갑 안에 다시 숨겼어요. 안감 틈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옷장 맨 안쪽 겨울 이불 아래에 숨겼죠.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큰아빠도. 이 집 사람들도. 나경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택의 정원에 가로등 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을 때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로등 사이사이의 그림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경이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서아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경이는 결심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아빠가 남긴 것들을 혼자서 하나씩 풀어보겠다고. 18살 소녀의 어깨에 놓이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 짐을 내려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날 밤부터 나경이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새 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전학생 역할을 했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교실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쉬는 시간에 서윤이가 사준 우유를 마시며 웃었죠. 식탁에서는 큰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큰아빠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무도 나경이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달랐어요. 아이들이 잠든 뒤 나경이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켜고 아빠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공장의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본 순간 나경이의 손이 멈췄어요. 그 공장은 6개월 전에 한길그룹 계열 물류회사에 인수된 곳이었습니다. 아빠가 우연히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아빠를 그곳에 배치한 것이었죠. 나경이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저택의 불빛 아래에서 아빠를 죽음으로 몬 진실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이의 밤은 2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이불 속에서 서아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든 척하는 밤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깊이 잠든 뒤 휴대폰 불빛 아래서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밤이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공장이 한길그룹 계열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나경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빠의 사망진단서를 떠올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나경이가 직접 서명했던 서류였죠.
4일란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그 단어를 휴대폰에 검색했어요.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빠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어요. 건강검진을 따로 받을 형편은 아니었지만 몸이 아프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수산시장에서 새벽 4시부터 상자를 나르고 밤에는 택배 분류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계모를 떠올렸습니다. 나경이는 계모가 아빠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아빠가 며칠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직후 갑자기 새 여자가 나타났죠. 아빠는 아이들에게 새엄마라고 소개했지만 나경이는 처음부터 어색했어요. 계모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밥도 거의 해주지 않았고 서아가 태어난 뒤에도 아이를 안아주는 것보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런데도 계모는 아빠의 일정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꼼꼼했어요. 오늘 몇 시에 퇴근해? 내일 쉬는 날이야. 주말에 어디가? 당시에는 그것이 아내로서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녹음을 들은 지금 그 질문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계모는 아빠를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나경이는 시간 순서를 정리했어요. 아빠가 형을 찾아간 것이 3년 전. 녹음에서 아빠는 형한테 찾아간 뒤부터 감시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계모가 나타난 것이 2년 전. 감시가 시작된 뒤에 계모가 접근한 것이었죠. 아빠가 일하던 공장이 한길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것은 6개월 전이었고 공장 반장이 바뀌며 아빠에게 야근이 집중된 것은 그 직후였어요. 그리고 올해 2월 아빠는 냉동 창고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누군가가 아빠를 감시하고 접근하고 서서히 몰아넣었다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나경이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아빠의 녹음에서 한길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단서만 있을 뿐이었죠. 큰아빠가 한길그룹 회장이니까 한길그룹 안에 누군가라면 큰아빠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경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나경이가 조사를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나경이는 저택 1층 서재 옆 작은 방을 지나가다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서류 더미 사이에 앉아 있었죠. 비서실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라고 큰어머니가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나경이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며칠 뒤 그 직원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혹시 윤재혁 씨 따님이세요? 나경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아빠의 풀네임을 부르는 사람은 큰아빠 외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재혁 씨라는 호칭은 아빠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나경이는 경계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며 물었죠. 누구세요?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죠. 등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인천 소래포구에서 항만 하역 일을 하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을 때 재혁 씨가 3달 동안 아버지 목까지 일해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쫓겨나지 않은 건 재혁 씨 덕분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나경이는 아빠가 항구에서 일할 때 동료의 목까지 대신 일해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의 이름은 강세진이었어요.
26살 한길그룹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나경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길그룹에 입사한 뒤 우연히 비서실 내부 문서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다고요. 재혁 씨의 이름이 감시 대상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게 이상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했어요. 왜 평범한 항만 노동자의 이름이 대기업 비서실의 내부 문서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나경이는 세진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믿지 마. 이 사람도 한길그룹 직원이었으니까요. 비서실이라면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할 곳이었죠. 나경이는 세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경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세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어요. 재혁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평생 남한테 은혜를 갚지 못한 게 한이라고요. 저는 아버지 대신이라도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나경이는 세진의 말을 곱씹었어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이 꺼낸 정보는 나경이 혼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죠. 비서실 내부 문서라는 건 18살 소녀의 휴대폰 검색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나경이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밀어낼 수도 없었죠. 나경이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 감시 목록에 아빠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서에 지시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문서가 회장님 직속 라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회장 직통 라인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나경이의 눈이 좁아졌어요. 부회장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나경이는 이 집에 온 뒤 그 직함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큰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며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 서윤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한길그룹 부회장이라는 것을 식탁에서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죠. 서윤이가 외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고르면서 할아버지가 한길그룹 부회장이시거든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어머니의 아버지가 한길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의 외할아버지, 이 저택에서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아빠를 감시한 문서의 출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경이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큰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와 놀아주는 소리였죠. 그 웃음소리가 나경이의 귀에 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큰어머니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챙겨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큰어머니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큰어머니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나경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나경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안에 있을 수 있었죠. 나경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큰어머니의 아버지가 아빠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지하상가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공포였어요. 서아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작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한 글자가 나경이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나경이는 서아의 이불을 여며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꼭 알아낼게. 나경이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수석비서의 시선, 서준이의 달라진 태도, 큰어머니의 낮아진 전화 목소리. 이 집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택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나경이의 길고 외로운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서윤이가 나경이 옆자리에 앉아 반찬을 집어주었는데 어느 날부터 서윤이의 자리가 큰어머니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나경이는 느꼈어요. 서윤이가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을. 학교에서 함께 걸을 때도 서윤이의 걸음이 반 발짝 앞서기 시작했고 대화의 톤이 미묘하게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큰아빠가 식탁에서 나경이의 학교 적응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경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큰아빠가 웃으며 채원이에게도 물었죠. 그때 서윤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요즘 우리한테는 안 물어보시네. 전에는 저녁마다 서윤이 학교 어땠어 하셨는데 서윤이의 목소리에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아래에 깔린 서운함을 나경이는 놓치지 않았어요. 큰아빠가 당황하며 서윤이에게도 물었지만 식탁의 공기는 이미 무거워진 뒤였죠. 서윤이가 왜 달라졌을까? 우리 때문일까? 아이들이 이 집에 온 뒤로 큰아빠의 관심이 나경이네 쪽으로 쏠린 것은 사실이었어요. 서윤이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난 사촌들이 아빠의 사랑을 나눠 가져간 셈이었어요. 나경이는 서윤이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했어요. 나경이네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서윤이는 여전히 아빠의 전부였을 테니까요. 시우는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새 학교에 전학 온 지 2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우가 배정받은 학교는 강남의 사립중학교였습니다. 교복도 새로 맞추고 가방도 새 것을 받았지만 시우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시우가 교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우가 같은 반 학생과 충돌이 있어 교무실에 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아빠가 직접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우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에는 터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교복 셔츠의 깃은 찢어진 채였습니다. 상대 학생도 얼굴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싸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우가 먼저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쉬는 시간,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 힘들게 살았다더라. 지하상가에서 지냈다던데 한길그룹 회장이 불쌍해서 데려온 거래라는 말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우는 처음에는 참았다고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들려온 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추운 길에서 돌아가셨다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시우는 자기가 다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만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큰아빠는 학교 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 학생의 부모에게도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시우는 교무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 시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빠는 시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의 목덜미만 보이는 뒷좌석에서 시우는 여전히 주먹을 풀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큰아빠를 돌아보았습니다. 큰아빠, 저 그 학교 안 다닐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큰아빠가 물었죠. 왜? 시우가 고개를 들어 큰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가짜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거둔 거잖아요.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현관 전체에 울렸어요. 큰아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한 번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시우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어요. 나경이는 2층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우의 방문 앞까지 갔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문 너머로 시우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고 분노를 삼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시우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경이의 가슴에도 박혀 있었어요. 이 집 사람들이 진심인지 나경이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나경이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손을 들었다 내리기를 2번 반복하고 결국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서준이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 시우에게 운동화를 건네던 사촌 오빠는 어느새 시우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일찍 자리를 뜨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이면 외출해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서준이의 방에서 나오는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나경이는 서준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준이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더 어두워진다는 것은 느꼈어요. 한 번은 서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나경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준이는 황급히 화면을 끄고 일어섰어요. 그 순간 서준이의 눈에 스친 감정을 나경이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죠.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채원이가 있었어요. 11살의 채원이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지만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말이 적은 대신 눈이 밝았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채원이는 늘 관찰하는 아이였죠.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지면 먼저 알아챘고 누나가 울고 있으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도 채원이의 눈은 쉬지 않았어요. 큰어머니가 안방에서 전화할 때 문을 꼭 닫는다는 것을 채원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석비서가 나경이 언니 방 앞을 지날 때 시선이 문 쪽으로 간다는 것도 보았죠. 서윤이 언니가 밤에 혼자 울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서윤이의 눈이 빨갰던 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준이 오빠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신발을 벗는 손이 거칠어진다는 것도 채원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채원이가 이불 속에서 나경이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이 집에 뭔가 이상해. 채원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경이는 돌아누워 채원이를 바라보았어요. 뭐가 이상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하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채원이의 말에 나경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1살짜리 아이가 느낀 것을 18살의 나경이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나경이는 채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별거 아닐 거야. 새 식구가 왔으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나경이는 채원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기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채원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지도 않았죠. 어둠 속에서 채원이의 눈이 천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나경이는 채원이가 잠든 뒤 세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빨리 만나야 해요. 상황이 심각해요. 세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부평역 카페에서 보시죠. 저도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경이는 휴대폰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어요. 천장 위에서 저택의 오래된 목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숨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죠. 너도 지켜보고 있다. 나경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다음 날 오후 나경이는 부평역 근처 카페에서 세진을 만났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서윤이에게 학원에 들른다고 말하고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윤이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가슴에 걸렸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세진의 얼굴이 전날과 달랐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커피잔을 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 서버에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부회장 직통 라인의 기록이에요. 나경이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세진이 휴대폰 화면을 나경이 앞으로 밀었어요. 사진 여러 장이었습니다. 서버 화면을 찍은 것이었죠. 나경이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통화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회장 직통 라인에서 아빠가 일하던 공장 반장에게 전화가 간 기록이 12건이었어요. 공장이 인수된 직후부터 아빠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계모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1년 넘게 이어진 통화였어요. 나경이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모가 부회장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빠에게 접근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그날 밤 부회장 직통 라인에서 발신된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수신자는 공장 반장이었습니다. 내용은 4글자였어요. 처리 완료. 나경이는 그 4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처리 완료. 아빠가 냉동 창고 앞에서 쓰러진 바로 그 밤에 전송된 문자였어요. 나경이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카페 안의 소리가 멀어지고 귓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울렸죠. 아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료를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은 한길그룹 부회장, 큰어머니의 아버지, 서준이와 서윤이의 외할아버지였어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을 빼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비서실 서버는 접속 기록이 남거든요. 제가 이걸 확인했다는 것도 곧 들킬 수 있습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가져온 것이었죠. 나경이는 세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빠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기 일자리를,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걸고 있었어요. 나경이는 카페를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부평역 앞거리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모두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따뜻한 저녁 식탁이 기다리는 집으로. 2월의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나경이는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이 증거를 큰아빠에게 보여줄 것인가? 큰아빠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아 주었어요. 지하상가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함께 앉던 모습, 시우 옆에서 말없이 반찬을 밀어주던 손, 시우가 싸움을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학교에 달려간 뒷모습, 큰아빠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경이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은 큰아빠의 장인이었어요. 큰어머니의 아버지이고 서준이와 서윤이의 외할아버지였죠. 이 진실이 밝혀지면 큰아빠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상처받을 것이고 서윤이가 무너질 것이고 서준이도 흔들릴 것이었어요.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큰아빠 자신이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나경이는 저택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에서 아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낡은 지갑. 안감 틈새에 숨겨둔 저장 카드가 손끝에 닿았죠. 나경이는 지갑을 열어 블랙카드가 있던 빈자리를 들여다보았어요. 카드는 이미 큰아빠에게 돌아갔지만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글씨가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재혁아, 내가 이걸 쓰는 날이 올 때 형은 어디에 있든 달려간다. 큰아빠가 아빠에게 건넨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유언도 떠올랐죠. 아무도 믿지 마. 두 개의 문장이 나경이의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아빠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지만 큰아빠는 어디에 있든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아빠의 두려움과 큰아빠의 약속 사이에서 나경이는 밤새 흔들렸습니다. 아빠의 지갑을 가슴에 안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서아가 뒤척였고 채원이가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아빠 대신 이 아이들의 언니이자 보호자인 자신이. 하지만 진실을 밝히면 이 따뜻한 지붕마저 잃을 수 있었죠. 나경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빠의 유언에서 한 글자를 고치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가 아니라 한 사람만 믿자. 아빠가 끝내 쓰지 못한 카드를 준 그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그 카드를 쓰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어요. 지갑 안에 간직하고 있었죠. 그것은 아빠도 형을 완전히 놓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나경이는 생각했습니다. 나경이가 큰아빠의 서재 문을 두드린 것은 밤 11시였어요. 큰아빠,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내려놓고 나경이를 바라보았어요. 나경이의 표정을 본 순간 재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나경이는 저장 카드와 세진이 찍어온 통화 기록 사진을 큰아빠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트북에 저장 카드를 꽂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재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죽은 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형한테 연락하고 싶지만 그러면 형도 위험해질 수 있다. 아빠의 지친 목소리가 서재의 벽과 책장 사이를 타고 흘렀어요. 재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고 있었죠. 17년 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가 이런 내용일 줄은 몰랐을 것이었어요. 통화 기록 사진을 확인하는 재현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공장 반장과의 통화, 계모와의 연락, 그리고 처리 완료라는 네 글자. 재현의 시선이 그 네 글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경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나경이는 아빠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의 얼굴이었어요. 큰아빠, 저도 이걸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큰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서준이 오빠, 서윤이 외할아버지잖아요. 나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나경이는 울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큰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서재의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마침내 재현이 입을 열었죠. 나경아, 이걸 나한테 보여주기까지 얼마나 무서웠니? 나경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많이 무서웠어요. 재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그룹에서 나오는 빛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장인이 있었습니다. 재현이 중얼거렸어요. 재혁아, 형이 늦었다. 또 늦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경이에게 돌아섰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 다 가지고 와. 내일 아침 검찰에 간다. 나경이는 그 한마디에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큰아빠를 믿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가 밀려왔어요. 동시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저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나경이는 아빠의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 큰아빠가 움직여. 나경이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어요. 서재 밖으로 나오니 복도가 어두웠고 저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죠. 그 밤 재현은 아내를 깨웠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뒤 안방으로 들어가 큰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큰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재현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죠.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재현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큰어머니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잠이 단번에 깼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얼굴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재현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동생 재혁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 통화 기록에서 장인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 처리 완료라는 문자가 재혁이 쓰러진 날 밤에 발송되었다는 것.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큰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거짓말.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큰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큰어머니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직통 라인 번호를 큰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 번호에서 계모와 공장 반장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이 간 기록을 본 순간 큰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불 위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천장을 향해 하얗게 빛났어요. 큰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불 위에 떨어진 눈물이 천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남편의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 큰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었어요. 명절마다 손녀 손자를 안아주던 그 얼굴, 생일에 꽃다발을 보내주던 그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니.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한밤중의 안방이 너무 좁았습니다.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나도 장인어른을 존경했어. 사위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재혁이가 죽었어. 내 동생이. 이건 넘길 수 없어. 재현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어요. 아내를 아는 팔이 떨렸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재현도 무너지고 있었죠. 그 소리를 듣고 서준이와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안방 문 앞에 멈춰 선 두 아이의 얼굴이 잠에서 덜 깬 채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죠. 안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큰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현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해야 했죠. 감출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재현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작은아빠에게 나쁜 일을 했다는 것, 그래서 아빠가 내일 경찰에 가야 한다는 것. 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명처럼 말이 터져나왔죠. 할아버지가 작은아빠를
서윤이의 시선이 방박 복도를 훑었어요. 그리고 2층 계단 위에 서 있는 나경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경이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던 것이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계단 위에 서서 안방 앞에 소란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서윤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나경이는 보았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배신감이 파도처럼 차올랐어요. 서윤이가 나경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계단을 2칸씩 올라오며 나경이 앞에 섰어요. 거짓말이지.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죠. 나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서윤이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의 시작에 나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경이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저장 카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서윤이는 여전히 자상한 외할아버지를 가진 행복한 소녀였을 것이었죠. 서윤이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나경이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 언니라고 부르며 손을 잡아주던 서윤이가 지금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준이는 달랐어요. 안방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눈이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살 청년의 그 침묵이 어떤 비명보다 무거웠어요. 큰어머니가 서준이에게 손을 뻗었지만 서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문 닫는 소리조차 없었어요. 새벽 3시 저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있던 재현이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현아, 내가 뭘 하려는지 안다. 멈춰라. 내 아이들을 생각해. 장인의 목소리였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재현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장인어른, 제 동생을 죽인 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재현은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나경이는 그 전화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나온 재현의 얼굴에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 위에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올라와 있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했죠. 재현은 나경이에게 아침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나경아, 오늘 같이 가자. 나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의 낡은 지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저장 카드가 다시 들어 있었죠. 아빠가 남긴 유일한 증거. 현관을 나서는 나경이의 등 뒤에서 채원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어디가? 나경이는 돌아서서 채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올게. 채원아, 서아 잘 봐줘.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경이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검은 세단이 서울 서초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재현과 나경이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경아, 아빠한테 미안하다. 형이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나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큰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큰아빠는 달려왔잖아요. 카드 알림 하나에
한밤중에 인천까지 달려왔잖아요. 그 말에 재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찰청 앞에 차가 멈췄어요. 재현이 먼저 내렸고 나경이가 뒤따랐습니다. 2월의 바람이 검찰청 건물 사이를 훑고 지나갔어요. 나경이는 가방끈을 꽉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 아빠의 지갑이 있었죠. 검찰청 정문으로 걸어가는 나경이의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어요. 아빠의 낡은 지갑이 가방 안에서 묵직한 무게로 나경이의 등을 눌렀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경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방향이었죠. 서윤이가 닫아버린 문, 서준이의 무거운 침묵, 큰어머니의 무너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나경이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죽음을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나경이는 앞을 보았습니다. 재현이 한 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 넓은 등이 아빠의 등과 닮아 있었어요. 나경이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찰청의 유리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어요.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였어요. 계모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빠의 사인이 재조사되었고 냉동 창고 앞 과로사라는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투여된 심장 독성 물질에 의한 심장마비, 공장 식당의 식사에 소량씩 섞어 넣은 것이었어요. 나경이는 그 수사 결과를 검찰청에서 전해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먹던 밥에 독이 들어 있었다니요. 아빠는 매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공장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야근을 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동안 몸속에서 심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죠. 그걸 모른 채 나경이는 아빠에게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했었어요. 아빠의 마지막 아침에도 현관에서 그렇게 인사했을 것이었습니다. 나경이는 검찰청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프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수석비서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재현에게 충성하면서 동시에 부회장에게도 보고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길그룹은 부회장 구속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고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장인의 지분을 정리하고 비자금을 원상 회복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룹은 흔들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죠. 재현이 17년간 쌓아온 경영 역량이 비로소 빛을 발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아버지의 구속 후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죠. 나경이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마주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선이 마주치면 둘 다 고개를 돌렸어요. 나경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에게 나경이는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사람의 딸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서윤이는 나경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어요. 한 번은 나경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경이의 부름이 복도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죠. 시우가 그 장면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죽인 사람을 밝히는 게 잘못이야? 시우가 서윤이에게 말했어요. 서윤이가 돌아서서 시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건 내 아빠 이야기고 내 할아버지 이야기야. 두 아이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어요. 재현이 중재에 나섰지만
아이들의 상처는 중재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택 정원의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며 매미 소리가 저택의 담장을 넘었고 가을이 오자 정원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죠.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먼저였어요. 어느 가을 저녁 나경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윤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울고 온 얼굴이었죠. 언니 할 말 있어. 서윤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언니.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닌 건 나도 알아. 근데 너무 무서웠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경이가 서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 나도 무서웠어. 이걸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 밤 고민했어. 너한테 상처 줄 걸 알면서도 고민했어. 나경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소녀가 마주 앉아 울었어요.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러다 점점 목 놓아. 이번에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큰어머니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개다 나경이의 방에 들어왔어요. 말없이 빨래를 옷장에 넣어주다 나경이와 눈이 마주쳤죠. 큰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경아, 큰어머니가 너한테 마음이 이상했던 건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미웠던 거야. 그 마음을 내한테 쏟은 것 같아. 미안하다. 큰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나경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큰어머니가 나경이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나갔어요. 거창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준이는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외할아버지가 한 일은 잘못이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외할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자상한 할아버지였거든요. 이 마음이 이상한 건가요? 서준이의 눈이 붉었어요. 재현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 사람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진 게 아니니까. 서준이의 어깨가 아버지의 품에서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시 돌아왔어요. 제역의 일주기. 가족 8명이 묘 앞에 모여 섰습니다. 재현, 큰어머니, 서준, 서윤, 나경, 시우, 채원, 서아. 1년 전에는 조문객 3명뿐이던 장례였어요. 지금은 8명이 나란히 서 있었죠.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형이 왔다. 늦었지만 왔다. 내가 남긴 아이들, 형이 잘 키우고 있어. 나경이는 내 판박이야. 고집스럽고 강하고 마음이 따뜻해. 시우는 분하면 참을 줄 모르는 게 꼭 너 어릴 때 같고. 채원이는 영리해서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서아는 내 품에서 자란 아이답게 웃음이 예뻐.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현이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랙카드였어요. 3년 전 동생 주머니에 몰래 넣어줬던, 동생이 끝내 쓰지 않았던, 나경이가 약국에서 단 한 번 긁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 내 옆에 묻어줄게. 형이 준 거니까 내 거야. 재혁아, 내가 이 카드를 안 쓴 거 형은 알아. 형한테 미안했던 거지. 다시 찾아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지.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도 그랬어. 너한테 먼저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카드에 넣었어. 말 대신 카드에. 바보 같은 형제지. 재현은 카드를 묘비 앞 흙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나경이가 아빠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의 낡은 지갑을 꺼내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나야. 나경이. 아빠가 남긴 카드가 우리를 살렸어. 아빠가 평생 쓰지 않고 간직한 그 카드 덕분에 큰아빠를 만났고 진실을 찾았고 가족을 찾았어. 나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갑을 열어 블랙카드가 있던 빈자리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빠, 이제 이 지갑에 카드는 없지만 아빠 마음은 여기 남아있어. 우리 이제 괜찮아. 진짜로. 서아가 아장아장 묘비 앞으로 걸어왔어요. 5살이 된 서아가 묘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서아 안 추워. 큰아빠 집 따뜻해. 재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서윤이가 나경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가 코를 훌쩍였고 채원이가 서아를 안아 올렸죠. 바람이 불었어요. 묘비 위에 올려놓은 낡은 지갑이 바람에 살짝 열렸습니다. 가죽 안쪽 카드가 있던 자리 아래에 나경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볼펜 글씨가 한 줄 더 있었어요. 나경이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나경아, 아빠의 전부는 너희였다. 나경이는 그 글씨를 발견하고 지갑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겨울 하늘이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어딘가에서 아빠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나경이가 속삭였습니다. 알아, 아빠. 우리도 그래. 가족 8명이 묘 앞에 서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었고 서로 조심스러웠고 아직 어색한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부서지고 난 뒤 다시 붙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묘비 앞에 블랙카드와 낡은 지갑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형이 동생에게 준 카드, 아빠가 딸에게 남긴 지갑. 2개의 유품이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인의 남매는 한겨울 지하상가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내일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밤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가장 캄캄한 순간에도 한 발짝을 더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패가 비바람 속의 헌 카드 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희망의 등불 하나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따스한 봄볕 아래 웃을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돌아보면 재혁이라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블랙카드도 재벌가의 피도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도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았던 정직함, 형의 카드를 끝내 쓰지 않았던 자존심,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한 고든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딸에게 전해졌고 나경이는 그 마음으로 진실을 찾아냈어요. 화려한 재능이나 큰 돈보다 한 사람의 올곧은 삶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